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고릴라 책읽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돈 나오는 구멍은 따로 있다. 돈 버는 눈이라는 책을 읽어드릴 거고요. 작가는 손봉석이고요. 출판사는 다산북스입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책 안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실이 나는데도 왜 재산이 늘어날까? 강인하는 토론과 뉴스 자료 그리고 기업 탐방 등을 통해 자금 조달 방법에 대한 내용을 상당히 정리할 수 있었다. 부채는 양날의 칼이었다. 그동안은 부채가 나쁘다고만 생각해 왔으나 꼭 그렇지 않다는 것도 알았다. 원은주 대리가 준 자료를 그대로 보고서에 덧붙였다. 예금 10억 원은 10억 원의 가치밖에 역할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예금 10억 원을 담보로 대출을 하면 10억 원 이상의 가치를 발휘하게 된다. 부채의 또 다른 레버리지 효과다. 부채는 자본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은행의 신용도는 예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도 올라가지만 대출을 많이 한 사람은 더욱 많이 올라간다. 그랬다. 강인하니 새로 안 사실은 부자는 대출까지도 자신에게 유리하게 활용한다는 것이었다. 레버리지 효과를 위해서, 자금 출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또 낮은 금리를 적용받기 위해서 등 이유도 많았다. 사업에서도 부채가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다. 부채로 조달한 자금을 어디에 투자했느냐가 중요하다. 강인하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을 나누어 생각해 보았다. 부자들은 부채로 조달한 자금을 더 많은 수익을 내는 자산에 투자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부채로 조달한 자금이 자산이라고 생각했으나 실제로는 비용에 사용한다. 그리고 최악의 부류가 있으니 바로 비용을 쓰기 위해 부채를 조달한 사람들이다. 강인한의 호기심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그러면 자본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더 안전한 것 아닌가? 엊그제 신문 증권면에서 유상증자가 오히려 주가 하락을 부추긴다는 기사를 보았기 때문이다. 유상증자는 주주를 통해서 자본을 조달하는 것이고, 자금이 들어온다면 처음 비빔밥팀이 전부 자본으로 회사를 설립하려고 했던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그러면 자본이 좋다는 상식과 다른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에도 강인하니 의지에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은 멘토인 섬 회계사밖에 없었다. 강인하는 당장 전화를 걸었다. 섬 회계사는 귀찮다는 내색도 없이 자세히 설명해 줬다. 제 주변에 돈을 빌리는 사람이 둘 있었습니다. A는 생활이 어려워 친척들에게 100만 원만 빌려달라고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가 평소에 별로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한테 빌 붙으려고만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한편 B는 투자를 잘하는 사람인데 얼마 전 좋은 상가를 발견했고 자신의 돈이 모자라서 지인들로부터 몇 천만 원씩 투자를 받았습니다. 지인들도 B를 믿고 있었고 투자 수익이 괜찮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A와 B는 모두 자금을 조달하려고 한 것이지만 차이가 있죠? 그게 뭘까요? A는 회수 가능성조차 없어 보이지만 B는 수익성까지 있어 보입니다. 맞아요.
모든 것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함께 가집니다. 회계의 유상증자 같은 자금 조달도 좋은 경우도 있고 나쁜 경우도 있는 것이죠. 회사의 가계부나 다름없는 현금 흐름표를 보면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영업활동에서 돈이 모자라 자금을 조달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반대로 좋은 투자처가 있어서 자금을 조달한다면 오히려 좋은 기회입니다. 현금 흐름표에는 자금 조달은 재무활동 현금 흐름으로, 영업활동은 영업활동 현금 흐름으로, 투자와 관련된 것은 투자활동 현금 흐름으로 구분해서 표시합니다. 강연하는 섬회계사의 말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유상증자로 들어온 돈은 투자자들의 투자가 목적인데 이 돈을 조달한 이유를 알려면 현금 흐름표를 보면 되었다. 자본 잠식은 알죠? 네. 섬회계사는 더 깊이 묻지 않았지만 강연하는 순간 당황스러웠다. 회계 용어의 경우 많이 들어는 봤지만 정확히 개념을 물어보면 설명하기 힘든 것이 많았다. 그렇다고 누구한테 물어보기도 창피한 것이 남들은 다 아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자본 잠식은 지속적으로 손실이 발생해서 초기에 주주가 투자한 돈, 즉 자본금이 줄어든 상황을 말합니다. 회사는 1억 원의 자본금으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5년 동안 결손 누적액이 3억 원이라면 회사의 자본금은 완전 잠식되어 자본은 마이너스 2억 원이 됩니다. 이것을 완전 자본 잠식이라고 해요. 회사의 자본이 없어서 더 이상 사업이 곤란하다는 징표기도 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는 자본 잠식 상태의 회사에는 돈을 빌려줄 리가 없습니다. 당연하죠. 손실이 나는데 돈을 빌려주겠습니까? 자본이 잠식된 회사들이 쓰는 편법이 있는데 어떤 건지 아세요? 글쎄요. 아까 말한 대로입니다. 증자를 해버리는 거죠. 3억 원만 증자하면 자본 잠식이 해소되지 않겠어요? 회계에서는 손실이 늘어나면 자본금이 잠식되어 가므로 자본은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어딘가에서 돈을 빌리려면 얘기한 것처럼 자본 잠식 상태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증자를 통해 자본을 늘리는 거죠. 자본이 마이너스 2억 원인 상황에서 3억 원을 증자하면 1억 원이 됩니다. 결국 완전 자본 잠식을 면하면서 부채 비율도 낮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섬회계사는 그날 밤 카페에 강인환이 물었던 내용에 관련된 회사의 재무제표를 올려주었고 친절한 설명도 빼놓지 않았다. 제조업체인 폴리플러스는 2010년 4월 24일 15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했다. 신규 사업에 투자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해서다. 그러나 유상증자 공시 후 이틀 연속 주가가 하한가까지 추락했다. 유상증자는 회사의 자본금을 늘려 재무 구조가 좋아지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반대로 회사에 자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기도 한다. 폴리플러스의 현금 흐름표를 보면 시장의 반응이 왜 그런지 이유를 알 수 있다. 2009년에 영업을 통해서 적자가 발생했고 이 부족한 자금을 재무활동에서 채웠다. 재무활동으로 자금을 조달한다는 것은 결국 유상증자나 차입을 한다는 의미다. 162억 원의 유상증자를 통해 110억 원의 단기 차입금을 상환하고 나머지는 운영자금과 투자자금으로 사용했다. 또다시 2010년에 유상증자를 한다면 분명 영업에서 손실을 보고 그 손실금을 보전을 목적으로 증자나 차입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다고 여겨진다.
2009년 금융감독원이 상장 폐지를 앞둔 기업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사전 징후들을 분석해서 발표한 바 있다. 상장 폐지되었거나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 64곳을 기준으로 조사해보니 그 첫 번째 징후가 남의 돈으로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이었다. 조사 대상 회사 중 70%가 영업 손실을 기록하면서도 유상증자 등으로 현금을 조달해 투자를 했다. 그런데 투자 대상이 영업이 아닌 다른 회사의 주식을 구입하거나 돈을 빌려주는 것이었다. 보통 사람들은 돈을 쓰기 위해 대출하지만 부자들은 돈을 벌기 위해 대출을 한다. 동네 슈퍼마켓은 어떻게 장사가 될까? 강인한 일행은 호텔 현장학습을 마친 후 바닷바람 상쾌한 제주 해안도로를 신나게 달리고 있었다. 해안가를 따라 최근에 지어진 펜션들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었다. 요즘 제주 관광객이 많이 감소했는데 숙박업소가 엄청나게 생겨나 펜션들이 죽을 맛입니다. 관광업을 하는 방이사는 남의 일이 아닌 듯 불편한 목소리로 말한다. 팀원들은 풍경에 빠져 있다가 서서히 현실로 돌아오는 눈치다. 펜션들이 문을 닫고 경매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꿋꿋이 영업을 하고 있는 펜션들이 간혹 있습니다. 물론 그곳에도 손님이 없기는 마찬가지지만 사장님들은 그곳에 그다지 개의치 않고 있습니다. 혹시 왜 그런지 아세요? 방이사의 질문에 팀원들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서로 눈만 멀뚱멀뚱 뜨고 눈치를 살피던 중 원은주 대리가 말했다. 혹시 아까 B호텔의 사장님과 비슷한 경우 아닌가요? 맞습니다. 저도 한참 후에야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는 분을 알고 있는데 얼마 전 2층짜리 건물을 크게 짓고 1층에는 식당을, 2층에는 빌라를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곳 개업식에 갔다가 그분이 돈 버는 방법을 알 수 있었죠. 이미 그분은 그쪽에 큰 길이 날 것이라는 정보를 갖고 있었기에 땅을 매입해 수년간 보유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길이 나자마자 자기 돈으로 건물을 짓고 임대를 주었죠. 길이 뚫린 상황이라 건물들이 들어서면 땅값이 더 올라갈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죠. 건물주는 식당 하나만 운영하고 있었는데 장사가 안 되더라도 별로 걱정도 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그 주변에 건물이 더 들어선다면 자신의 부동산 가치는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셨다고 해요. 허허벌판의 나대지 상태를 갖고 있다면 땅값을 높게 쳐주지 않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건물을 지어놓고 장사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장사가 잘 되지는 않았지만 차입금이 없기 때문에 밥만 먹을 수 있다면 운영하는 데는 그다지 어려움이 없었다. 또 사업 목적으로 운영하는 땅인 만큼 세금도 투기용 부동산에 비해 아주 적었다. 방이사의 말을 듣고 있던 박남규 사장도 자신의 주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러고 보니 우리 동네에는 규모가 작은 슈퍼마켓이 있는데 마찬가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5년 전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장사가 잘 되었는데 그 바로 앞에 대형마트가 생기면서 손님들의 발길이 끊어졌습니다. 전혀 장사가 될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그 슈퍼마켓이 차별성 있는 물건을 파는 것도 아니었고 그런 노력도 하지 않는 것 같았죠. 나는 지나다니면서 저 슈퍼마켓은 곧 망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망하지 않는 슈퍼마켓이나 펜션들의 비결은 부동산 가치를 보는 눈에 있었다. 장사를 하는 것은 표면상의 돈벌이였고 실질적인 돈벌이는 재산 가치를 높이는 데 있었다. 회계학적으로 포괄손익계산서는 전혀 무시하고 재무 상태표의 자산에 치중한 것이었다. 물론 이러한 전략에는 차입금이 없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깔린다.
차입금이 많다면 이자 비용 부담 때문에 부동산 가치가 오를 때마다 버티지 못하고 무너져 버리기 때문이다. 섬 회계사가 회계사의 돈 버는 돈으로 정리해 주었다. 경영이 전체 상을 말하기란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회계는 경영을 포괄적이고 일관되게 읽게 해주는 거울입니다. 특히 재무제표에서 자산은 회사가 무엇으로 돈을 벌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결국 자산을 제대로 볼 수 있다면 회사의 수익원을 파악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강인하는 섬회계사의 계속되는 설명을 들으면서 나름대로 필요한 사항을 정리했다. 자산은 좋고 비용은 나쁘다고만 생각해왔던 자신의 생각에도 변화가 있었다. 자산은 많으면 좋지만 반대로 이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자산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자산은 시간이 가면서 비용으로 바뀌는 속성이 있는데 자산 중에서 비용으로 빨리 바뀌는 것은 이익을 줄여서 자산 이익률을 감소시킨다. 따라서 이익을 늘리려면 자산 이익률이 낮거나 비용으로 쉽게 바뀌는 자산을 없애주어야 한다. 매출 채권이나 재고 자산은 자산 이익률도 낮으면서 비용으로 쉽게 바뀌기 때문에 최소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용하지 않는 설비나 기계장치는 이익을 내지 않기 때문에 자산 가치가 거의 없다. 폐기로 인해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까지 있으므로 이익에 공헌하는 부분이 경미하다. 그래서 최근에는 무자산 경영을 실천하고 자산에 대한 손실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을 연구하는 이들이 많은데 아웃소싱이나 사업 제휴가 그런 방법들이다. 결론적으로 비빔밥팀은 자금을 적게 들이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찾기로 했다. 보통 사람들은 한 번의 투자로 한 개의 수입만을 얻는다. 부자들은 한 번의 투자로 여러 개의 수입을 얻는다. 맥도날드는 왜 불편한 의자를 두었을까? 오늘 모임은 패스트푸드에서 하는 게 어때요? 좋아요. 제주에 기업 탐방을 다녀온 후 너무 많은 예산을 써버린 탓에 먹는 것에서라도 예산을 절감하자는 강인한의 제안에 원은주 대리는 적극 찬성했다. 젊은 사람들이라 빨리 먹고 빨리 가는 것을 좋아하는구만. 나이가 가장 많은 박남규 사장이 너털웃음을 지으며 찬성했다. 사실 박 사장은 패스트푸드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젊은 친구들이 낸 의견이었고 섬 회계사까지 좋다고 하는 마당에 흥을 깨고 싶지 않았다. 박 사장이 패스트푸드점에 가지 않는 이유는 패스트푸드가 몸에 좋지 않다는 사실이 절대적이다. 그 외에 다른 이유를 찾자면 가족끼리 편안한 식사를 하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의자는 불편한 데다가 주문을 하려면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는 게 싫었다. 아이들과 함께 마지못해 가본 적은 있지만 20분 정도 만에 후딱 먹고 나오기가 대부분이라 음식을 먹으러 간다기보다는 아이들의 응석을 받아준다는 의미가 더 컸다고 할 수 있다. 아카데미 앞에서 가장 눈에 띄는 패스트푸드 매장을 향해 가는 도중이다. 박 사장은 양옆에서 걷고 있는 원대리와 섬 회계사를 번갈아 보며 자신이 평소에 생각했던 패스트푸드 비즈니스의 문제점을 말했다. 패스트푸드점이 손님을 좀 더 끌려면 고객 서비스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맥도날드에는 푹신한 의자가 왜 없는 걸까요? 기업은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서비스하는 것이 당연한 일일 텐데 맥도날드를 비롯한 패스트푸드점에서는 그런 배려가 잘 느껴지질 않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딱딱한 의자라니까요. 그러게요. 저는 거기까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원대리가 별 생각 없이 말한다. 그 말을 듣던 섬 회계사가 말했다. 예전에 저도 그런 의문을 가졌었죠. 그런데 지금은 재무제표를 보면서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재무제표요? 방 이사와 함께 뒤에서 따라 걷던 강인한이 그게 웬 뜬금없는 소리나는 듯이 외쳤다.
섬 회계사는 워낙에 모든 것을 회계로 풀어내는 재주를 갖고 있긴 하지만 불편한 의자와 재무제표라니 너무 억지가 아닌가 싶었다. 네, 맥도날드는 패스트푸드를 파는 곳입니다. 즉, 속도가 생명이라는 말이지요. 맥도날드는 빠른 시간에 많은 손님이 회전되는 것이 중요한데 푹신하고 안락한 의자를 놔두면 어떻겠어요? 손님들이 오랫동안 앉아있고 싶어하는 심리가 생기고 식사가 느긋해집니다. 반면에 딱딱하고 불편하고 좁은 의자를 놔두면 어떨까요? 빨리 먹고 여길 떠나야지 하는 생각이 들어 빠른 순환에 도움을 주겠죠. 혹시 손님이 오래 있을수록 매출이 늘어날 수 있다면 또 다른 문제겠죠. 그런데 우리가 패스트푸드점에 들러서 1시간을 있는다고 해도 얼마나 먹겠습니까? 햄버거 1개와 콜라 1잔 정도? 강인한이 말하자 원대리가 끼어들었다. 강인한 씨는 훨씬 더 드실 것 같은데요. 원대리님, 저 덩치만 컸지 양은 아주 적어요. 말이 옆으로 새려는 걸 섬 회계사가 재빨리 되돌려 놓는다. 통상 햄버거 1개와 음료수 1잔 정도 먹게 된다고 치죠. 20분을 있는다고 해도 햄버거 1개와 음료수 1잔이고 1시간이 있어도 그 정도라면 맥도날드 입장에서는 손님들이 20분 만에 먹고 나가는 것이 낫겠죠. 빠른 음악을 틀어놓고 주변을 산만하게 만드는 것도 빨리 사람을 돌려서 많이 팔기 위한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맥도날드 같은 패스트푸드점에서는 의자가 작고 딱딱하며 소파형 의자가 있다 해도 푹신하지가 않은 겁니다. 한정된 식사 시간대에 많은 고객을 집중적으로 받아야 하는 맥도날드의 경우에는 고객의 회전율을 높여서 매출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중요했던 것이다. 보통 사람들은 자산의 규모를 키우려고 하지만 부자들은 자산의 효율성을 키우려고 한다. 네, 이 맥도날드의 불편한 의자 이야기를 읽다 보니까 백화점 매장 안에 시계가 없는 이유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죠? 백화점에 시계가 없는 이유를 혹시 모르고 계시는 분이 있나요? 보통 백화점에 가면 시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창문도 없죠. 음악은 빠른 박자의 그런 신나는 음악이 아니고 부드럽고 잔잔한 클래식 음악 위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백화점 매장에 방문한 손님들이 편안하게 쇼핑을 오랫동안 더 많은 돈을 쓰게 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만약에 시계가 있고 바깥을 볼 수 있는 창문이 있다면 현실에 대한 생각 때문에 마음껏 쇼핑하는 그런 어떤 욕구가 억제될 수 있기 때문이죠. 느긋한 음악에 취해서 천천히 매장을 둘러보면서 더 많은 돈을 쓸 수 있도록 하려는 백화점만의 전략입니다. 작은 서점이 장사가 잘 되는 이유는? 그런데 우리 비빔밥팀이 이번 달에 리뷰할 경영서 아직 안 샀죠? 책을 좋아하는 방이사가 강인하를 보며 아카데미에서 사용할 책에 대해 물었다. 강인하는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다. 네, 죄송해요. 잊어먹고 있었어요. 그러고 보니 책부터 사야겠네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문제될 것은 없어요. 잘 되었네요. 바로 옆에 내가 잘 가는 서점이 있는데 거기서 사도록 합시다. 섬 회계사와 팀원들은 테이블을 정리하고 나왔다. 우리가 맥도날드 직원처럼 청소도 해주네요. 이것도 비용을 절감하려는 회사의 전략 중 하나지요. 그런데도 누구 하나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서점은 맥도날드에서 몇 분 안 되는 거리에 있었다. 그런데 생각보다 아주 작은 서점이었다.
이렇게 소규모로 장사를 하고도 남는 게 있어요? 툭 지나는 말로 강인하니 서점 주인에게 물었다. 서점 주인은 방긋 웃으면서 말한다. 그냥 먹고 사는 정도예요. 제가 워낙 책 읽는 것을 좋아하거든요. 책을 좋아해서 서점을 하신다니. 술 좋아서 술 장사를 한다고 하신 사장님 생각이 나네요. 강인하니 대꾸에 서점의 여사장은 소리를 죽여가며 웃었다. 찾으시는 책 있으세요? 강인한과 서점 주인이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에 방이사가 팀에서 발표할 책을 골라서 나왔다. 서가가 작아서 여러 종류의 책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네요. 네, 사실 10평이 좀 안 돼요. 그래도 자주 찾으시는 경제 경영서는 대부분 있답니다. 서점 주인의 말을 듣고 있던 섬 회계사가 묻듯이 말한다. 이 빌딩에 경제연구소가 하나 있는데 그 회사 사람들이 많이 오나 보네요. 네, 그것도 무시하지는 못하죠. 공간이 작아서 사실 나가는 비용이 거의 없거든요. 제가 직접 하니까 마음껏 책도 읽고 직장인보다 소득도 나으니까 괜찮은 장사 같아요. 서점 주인은 장사를 아주 잘하고 있었는데 그 비밀은 회전율에 있었다. 서점 주인이 책 정리를 하는 동안 방이사는 목소리를 낮추어서 말했다. 이 서점은 항상 베스트셀러를 주시하면서 5,000권의 베스트셀러 위주로 배치하고 있죠. 강인하는 방 이사의 말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다. 이 서점은 베스트셀러 5,000권에서 매출의 대부분이 커버되었다. 나머지 책들은 구색을 맞추거나 5%의 고객에게 필요한 것이므로 재고로 부여하기에는 오히려 득보다 실이 크다는 것이었다. 면적을 줄이고 베스트셀러 5,000권을 배열하는 데 시간과 공간을 쏟아도 대부분의 고객은 흡수할 수 있다는 것이 사장의 지론이었다. 만약 베스트셀러가 아닌 다른 책을 찾는 독자가 오면요? 나머지 5%의 고객을 위해서는 나중에 책을 주문해서 가져다 준다거나 아니면 근처에 있는 큰 서점과 연계해서 소개해주는 방식을 택하고 있어요. 그 고객이 여기서 구매를 하지 않더라도 매출에 큰 타격은 없거든요. 또 95%의 주요 고객 중에서 혹시나 이곳에 없는 책을 찾더라도 재고가 없다고 대답하면 그러려니 하세요. 그런 이유 때문에 다른 서점으로 발길을 돌린다거나 하지는 않죠. 오시는 손님들도 우리 서점의 특성을 잘 알고 있으니까요. 비즈니스에서는 모든 것을 다 잘할 수는 없다. 또 고객이 원하는 것을 다 줄 수도 없다. 고객이 원하는 것을 다 해주다 보면 비용만 늘어나는 경우가 많다. 오히려 고객이 우리 회사를 선택한 핵심에만 집중하고 나머지는 내버려 둔다면 나머지에 대해서 아쉬워할 수는 있어도 거래처를 바꾸는 일은 거의 없다. 보통 사람들은 모든 고객을 만족시키려고 하지만 부자들은 핵심 고객을 만족시키려고 한다. 네, 이 서점의 사장님의 그 경영 전략이 굉장히 탁월한 것 같습니다. 만약 이 작은 서점에서 모든 종류의 책들을 다 비치하고 있다면 과연 장사가 이렇게 잘 될까요? 이 작은 서점의 사장님은 과감하게 포기할 것은 포기했습니다. 버릴 것은 버렸다는 것이죠. 베스트셀러 위주로, 그것도 경제 경영 관련 베스트셀러 위주로의 책들을 많이 팔고 그 이외의 책들은 소규모로 구색만 갖추고 있었다는 점이 이 서점, 작은 서점이 어떻게 보면 틈새 전략을 취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통 기업들도 모든 것을 다 판매하고 모든 것에서 다 커다란 매출을 올리려고 하는 욕심을 내는 기업들은 사실 그만하죠. 특별한 어떤 특징이 없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잘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서 그것에 나의 그 독창적인 나만의 어떤 탁월함을
세상에 알린다면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부자들이 왜 중고차를 살까? 강인하는 차가 없는 것이 어지간히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직장에 다닐 때는 못 느꼈는데 아카데미에 나오면서 현장 학습을 가거나 리서치할 경우가 생기면 대중교통으로는 불편했다. 돈을 벌 때는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불만이 없었는데 백수 생활에는 차가 꼭 필요하다니 왠지 반대로 가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다. 오늘 비빔밥팀은 과제와는 상관없이 강인한이 차 문제로 빠지고 있었다. 강인한 씨, 어떤 차 사실 건데요? 결정한 것 있으세요? 원은주 대리가 보기 드물게 싹싹한 목소리로 묻는다. 아직 결정한 것은 없는데요. 어떤 것이 좋을까요? 이번에 나온 안단테 정말 멋지지 않아요? 빨간색으로 뽑으면 좋을 것 같던데요. 아니, 원대리님이 갖고 싶은 차를 추천하면 어떡해요? 혹시 내가 차 사면 매일 태워달라는 말은 아니겠죠? 그럼 안 태워주실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결혼도 안 한 남녀가 빨간색 차에 함께 타고 기업 탐방이랍시고 다니면 남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남들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강인한 씨만 이상한 쪽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강인한과 원대리는 만나자마자 티격태격이다. 이때 섬 회계사가 끼어들었다. 가난한 사람들은 1,000만 원 단위의 돈이 생기면 가장 먼저 뭘 하는지 아세요? 섬 회계사 물음에 원대리가 강인한을 보면서 말한다. 강인한 씨 묻잖아요. 네? 뭐라고 하셨어요? 강인한은 브로셔에 정신이 팔려서 섬 회계사 말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 지금 1,000만 원 있으면 뭐 하실 거냐고 물으시잖아요. 당연히 차 사죠. 지금 500만 원밖에 없긴 하지만 1,000만 원이면 중형차 한 대 뽑을 수 있잖아요. 1,0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중형차를 사? 보고만 있던 박남규 사장이 툭 던지듯이 말한다. 할부끼면 되지 않을까요? 지난번 배웠듯이 적정 부채 비율이란 게 있잖아요. 내 돈 1,000만 원에 빚 1,000만 원으로 2,000만 원짜리 차를 사면 되죠. 부채 비율 100%면 아주 안정적이라는 말씀 바로 섬 회계사님께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저 그런 말 한 적 없는데요. 믿었던 섬 회계사까지 부정하자 강인하는 당황했다. 아니, 회계사님께서 적정 부채 비율을 강조하셨잖아요. 대기업들도 보니까 부채 비율이 100%는 되던데요. 저도 그 정도는 유지하려고 하는데 뭐가 잘못된 것인가요? 적정 부채란 것은 어디에 사용하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차는 어느 정도가 지나면 중고시장에 팔고 다시 새 차를 구입하는데 이 사용기간 동안 전혀 수익이 없다는 것이 문제죠. 그러니 적정 부채 개념이 적용될 것 같지는 않네요. 섬 회계사 말에 원대리가 놀린 듯이 말한다. 것 봐요. 배운 것을 아무데나 붙이는 게 아니라니까요. 섬 회계사가 웃으면서 말을 이어간다. 미국의 자수성가한 부자들의 특징을 보면 이들은 절대 새 차를 사지 않는다고 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유행에 민감하고 흥청망청 소비할 거라는 게 일반인들의 편견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라고 해요. 부자들은 감가상각비 개념을 아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가상각비요? 엔지니어 출신인 강인한도 가장 많이 들어본 회계 용어였다. 네, 이들은 대개 2년 정도 시간을 두고 기다려 30% 정도 감가상각비가 떨어져 나간 뒤에 떨어진 가격을 즐기면서 차를 구입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감가상각이 많은 시점이 차를 구입하는 시점인 것이죠. 새 차를 출고하면 곧바로 중고차가 되잖아요. 출고되자마자 한 번도 타지 않아도 중고차로 불리는데 그걸 곧장 중고차 시장에 팔아보세요. 3,000만 원 정도 하는 차 기준으로 이미 600만 원 이상 감가상각이 되어버립니다. 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새 차를 사지 않고 출고된 지 한 달이 채 안 된 차를 사는 거군요. 거의 새 차에 가까우면서도 가격은 무척 싸더라고요. 강인한의 말에 원대리가 맞장구를 치며 말한다.
그런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죠. 강인한 씨와는 과가 다르네요. 가난한 사람들은 돈을 모으면서 엄청난 고통을 겪고 그 돈을 쓰면서 재미를 느낍니다. 보통 사람들은 맛있는 음식을 사 먹어야 재미있고 해외로 여행을 가야 재미있고 차를 사야 재미있고 집을 사야 재미있죠. 그러나 부자들은 돈을 모으면서 재미를 느낍니다. 돈을 쓰는 것에 재미를 느끼지 않는 통제력이 부자를 만든 1등 공신인 셈입니다. 그러나 돈 쓰는 재미는 내용 연수가 얼마 안 됩니다. 새 차를 사면 재미가 얼마나 갈까요? 아직 차를 사지 않아서 모르겠는데요. 군대에 제대하면 세상을 다 얻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진짜 제대하면 일주일 만에 지루해지잖아요. 차도 아마 한 달이 채 안 갈걸요. 그런데 그 돈으로 투자를 해 돈을 불려가면 돈이 없어지지 않는 한 재미는 평생 갈 수 있습니다. 결국 자산을 늘리고 비용을 줄이는 방법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자산의 내용 연수를 늘리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돈을 쓰면서 재미를 느끼지만 부자들은 돈을 모으면서 재미를 느낀다. 네. 이 부분은 정말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크고 상당히 중요한 게 많습니다. 보통 가난한 사람들은 돈을 쓰는데 즐거움을 느끼지만 부자들은 절약하고 돈을 모으는 데서 기쁨과 즐거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자동차를 자산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랍니다. 자동차는 세월이 흐를수록 그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자산이 아니라 부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진정한 부자들은 새 차를 사지 않고 출고된 지 한 1년이나 2년 정도 된 그런 중고차를 삽니다. 사실 요즘 차들이 성능이 굉장히 좋아져서요. 나온 지 1년, 2년 정도 된 차들 거의 신차급에 속합니다. 새 차를 사는 순간 그 차가 내 것으로 되는 그 순간부터 바로 감가상각이 돼서 값어치가 떨어지죠. 그런 것들을 부자들은 잘 알고 있고요. 어떤 그들의 이런 생활 습관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또 그들의 자녀에게 대물림 된다는 것이죠.